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춘당 김주현입니다. 이건 청춘이 아니라 나이가 좀 든. 색깔이. 네네네. 특별히 제가 청에 어울리는 파란색 안경을 쓰고 그 있습니다. 청이군요. 네. 네네네.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들 뭐 이제 청춘인 분들도 계시고 네. 청춘이 지나서 청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약간 청춘 영화 특집, 그 중에서도 정우성 씨 특집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우성의 청춘, 정우성의 청춘 영화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네. 정우성 씨가 20대 중반 후반쯤에 찍은 영화 두 편이 지금도 한국의 청춘 영화 하면 굉장히 빨리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런 영화들이 됐습니다. 비트 그리고 태양은 없다입니다. 네. 제가 김성수 감독 둘 다 연출했던 김성수 감독을 제가 네. 좋아해가지고 김성수 감독의 단편 영화였던 비명도시 네. 그리고 첫 번째 장편 런어웨이. 데뷔작이었던 런어웨이. 네. 그때 이병헌 씨가 맞아요. 나왔던 영화였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상영할 때가 97년이었는데 트랜스포팅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시기적으로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암울할 때였기 때문에 그 암울함을 통째로 씹어 삼키고 있을 때 저한테 힘을 줬던 두 편의 영화가 바로 트랜스포팅, 비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남다른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청춘 영화는 항상 그 시대적인 어떤 느낌들, 그 분위기들 혹은 그 시대에 가장 멋있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코드들 등등 같은 것이 다 모여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지금 보면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당대를 풍미했던 그런 두 편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춘 영화에서는 이제 청춘 스타라는 또 그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여기 물론 이제 고소영 씨도 있고 이정재 씨도 있지만 이 두 영화의 핵심은 사실상 정우성 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정우성 씨는 지금 벌써 26년째 주연만 하고 있는 배우거든요. 네. 네, 94년도에 처음 고미호란 영화로 정말 혜성처럼 데뷔를 했던 게 정우성 씨인데 네. 그때부터 따지게 되면 26년째 사실상 뭐 때로는 조연도 하고 맡아서 악역도 하지만 감시자들처럼 어쨌건 그 한국 영화의 최전선에서 주인공으로서 지난 20몇 년을 끌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우성 씨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청춘 영화 하면은 사실상 지난 20, 30년간 정우성이라는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 중에 하나이니까 네. 그런 특집을 마련한 겁니다. 제가 정우성 배우를 워낙 좋아했고 네. 어릴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기력 논란을 얘기할 때도 저는 그렇지 않다. 정우성의 얼굴의 그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그런 모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지지했던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약간 그냥 지지하고 싶어서 지지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은 점점 연기가 늘어가지고 최근에는 정말 연기력 논란이 없어진 것 같고요. 점점 나머지상도 받으셨죠. 나이가 들면서 네. 점점 뭔가 연기의 세계도 더 달라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기력이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단선적으로 줄이 하나 쫙 있어가지고 최정점에 누가 있고 그 다음 단계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연기력도 당연히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할 때 단순히 고음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아니라 그 사람의 음색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배우는 저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느낌과 아우라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정우성 씨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은 어떤 배우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정우성 씨가 갖고 있는 연기력까지 더해져서 일련의 영화들을 만들어 왔겠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정우성 씨가 갖고 있는 탁월한 외모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를 네.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우성 씨가 굉장히 젊었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두 편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와 태양은 없다 두 편 모두 정우성 씨가 암울한 청춘을 연기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비트에서는 좀 더 반항적이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 좀 우울한 듯한 느낌이었다면 태양은 없다는 조금 더 순진무구한 시골 청년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청춘의 결도 살짝 다르고 연기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화를 내고 이럴 때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두 편의 영화에서 굉장히 색다른 청춘들을 연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의 어떤 그 배우로서의 그 연기 경력을 쭉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김성수 감독님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두 편 외에도 무사 같은 무사. 작품들도 있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수라 같은 작품까지 이 정우성 씨가 해왔던 영화들 중에서 김성수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또 파트너이기도 하죠. 네, 정우성 씨 이제 첫 장편 영화 감독 데뷔작이 내년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정호성 씨를 제가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태양은 없다 때 정호성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인터뷰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도 본인이 감독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언젠가 꼭 연출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미 90년대 말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준비된 감독이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내년에 나오는 또 정호성 감독의 영화는 어떨까? 네.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측면이 무엇보다 있습니다.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워낙 정우성 씨가 다방면에 관심도 많고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의 영화를 만들지 혹은 또 청춘 영화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또 스릴러 같은 영화를 만들어도 잘할 것 같아서 어떤 영화를 만들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정호성 씨 하면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우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눈빛 연기 같은 네. 건데 정호성 씨의 그 눈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제 멜러나 청춘 영화나 아니면 스릴러 같은데 노아르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잘 얘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정호성 씨는 한국 최고의 액션 배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호성 씨만큼 그 외모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육체적인 능력 자체가 이 액션을 잘 소화하는 배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대표적으로 놈놈놈 같은 데서 이 장전하기 위해서 장총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말 위에서. 그런 면에서 이 정우성 씨가 갖고 있는 뛰어난 어떤 액션 스타로서의 면모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20대 중반쯤에 나왔던 이 두 편의 영화를 보셔도 네. 액션 연기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 두 편의 영화를 지금부터 살펴보기 전에 오늘 또 네. 1분 브리핑을 보통 정춘이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하고 정춘을 어떻게 보내야 한다,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하고 뭘 챙겨야 하고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모두 거절하겠다. 청춘 금지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네. 보시죠. 보겠습니다. 네, 청춘금지요. 네. 네. 먼저 정우성 배우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너무 잘생겨서 그리기 힘들잖아. 네. 약간 항의성 사과를 보냅니다. 우리가 만찢남이란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래도 안 그려봤는데 되는군요. 쉽지가 않아요. 네. 이 눈빛과 이 턱선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근접한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네네. 충고는 반사한다, 거절한다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보통 청춘에 대해서 많이 충고를 하는데 그런 충고하지 말아야 할 베스트 5 내용들 한번 제가 골라왔습니다. 자의적으로. 네네. 일단 넌 꿈이 뭐니? 라고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비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넌 꿈이 뭐니? 넌 뭐 할 거니? 뭐 하지? 실제로 꿈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청춘 때는 꿈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꿈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꿈을 물어보지 말고 네가 지금 아픈 데가 없는지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청춘 금지어라고 첫 번째 달아봤고요. 네. 두 번째 비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론드가 이렇게 얘기하죠. 높이 날고 싶지도 멀리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낮게 날면 삶을 자세히 볼 수도 있잖아요. 모든 현실이라는 것은 다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로 몰아붙이는 것은 청춘들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낮게 날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청춘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붙여봤습니다. 네. 꼭 멀리 보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멀리 네. 봤다가 마음만 아플 수도 있어요. 네. 보지 말아야 할 걸 볼 수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는 단어인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건데 아프기 때문에 정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프지 않는 정춘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어른들의 할 몫인데 그렇게 몰아가는 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세 번째 아프니까 정춘이다를 꼽아봤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 네 번째는 간디의 말인데요. 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대체로 옳은 말이고 중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춘에게 저런 말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청춘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속도를 마구잡이로 내서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용인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어쩌면 좋은 청춘을 만들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다 옳다라고 미리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어른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번째 단어로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건 또 누가 규정하는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혼자 있고. 알고 스스로 알기까지는 사실은 그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춘들에게 맡겨두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도 중요한 저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는 게 원래 그래. 뭐 커보면 알아. 네.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렇게 약간 비관적인 시니컬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삶이 그렇다고 청춘의 삶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삶이 재미없고 고루하다고 해서 청춘의 삶도 그러리라고 미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삶이 원래 그런 것처럼 보여도 아랫세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충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 받으면 굉장히 세겠네요. 원래 그렇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청춘들에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 하기 전에 청춘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보듬어주는 그런 눈길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청춘 금지화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네, 먼저 비트입니다. 뭐 한 시대를 풍미한 청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에겐 꿈이 없었다. 근데 이제 정우성 씨가 이렇게 말하면 멋있는데, 네. 그렇죠? 난 정말 꿈이 없어 보이지. 저도 그랬어요. 네. 자, 이제 비트 정우성 씨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정우성 씨가 이제 73년생이니까, 이때가 이제 97년도에 나왔으니까 23살, 24살 만 나이로 네. 그때 가장 그 멋진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정우성 씨는 대놓고 멋있어야 되는 역이거든요. 근데 대놓고 멋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청춘 영화에서 굉장히 어울리는 네. 그런 또 캐스팅이었었던 거죠. 저 때는 그렇게 왜 한쪽 머리 이렇게 내리고 하는 그 유행했나 저도 몰라요. 그 생각했어요. 오토바이 탈 때 불편할 텐데. 글쎄요. 앞이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중간에 네. 보면 네. 정우성 씨가 오토바이 타다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머리카락이 막 찔러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라는 얘기를 네. 우리가 하고 그랬죠. 주방장한테 살이 좀 신경 써달랐더니 아예 산이다 산. 네, 뭐 정우성 씨뿐만 아니라 환주역으로 나왔던 임창정 씨도 머리 여기 만큼만 긴 머리 있잖아요. 한때 또 유행했었던. 네. 그리고 또 이때 이 시대는 이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뭐 물리적인 뭐 이런 혹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재미가 있는데 삐삐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남학생들, 여학생들 만날 때 이제 노예팀 같은 거라고 곡 중에서 묘사가 돼 있는 그래서 로미의 노예로 발탁이 되어서 뭐 재미삼아 하는 거죠, 곡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우성 씨가 둘 간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또 이제 한바탕의 우정과 사랑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청춘의 이야기를 이런 멋진 이미지로 그려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네. 풍미라는 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맛을 제공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취향 같은 걸 제공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헤어스타일, 네. 삐삐에 대한 뭐 문화적인 그 경험들 그리고 뭐 17대 1이라든지 그런 식의 유행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을 딱 떠올릴 만한 상징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비트를 그 기억하는 사람들은 비트를 둘러싼 그 시절이 그랬지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던 놈이.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촬영도 그렇고 당시로서는 이 쇼트의 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편집도 아주 적극적이고 촬영도 한순간도 카메라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비트라는 영화를 지금 보다 보면 가장 과잉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화려한 스타일로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이라는 것도 가장 최신의 악기를 가장 화려한 그 편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음악들은 시대가 흘러가다 보면 그것이 옛날 음악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타 하나만 가지고 치게 되는 포크 음악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영화를 들어도 요즘과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열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서로 이 스타일이 그 소구하는 그 목표 지점이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스타일일수록 상대적으로 시간 앞에서 조금 덜 견디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를 정색하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웃음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과잉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정말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 그 시점에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한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응축하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영화의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분명히 이런 스타일로 찍고 이런 스타일로 표현하는 게 낡아질 걸 뻔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낡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불타오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편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패배 연대기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두 영화가 굉장히 비장한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 같은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로맨티시즘적인 영화예요. 네. 막 로맨틱한 영화이죠. 그럼요. 뒤집어서 얘기할 때. 그다음 또 한 가지로는 이 절망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그런 절망과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르 영화에 잘 담긴 고통을 만들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바라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네. 또 실제로 그 시대에 그게 굉장히 잘 통하기도 했고요. 네. 실제 의 주인공 민은 네. 가지지 않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잘생겼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약간 우수어린 생각도 많은 그런 캐릭터인데 민이 혼자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 앞에 책들이 있는데 또 책을 유심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책이 뭐 있나요? 어쩌면 네. 감독의 반영일 네네. 수도 있겠지만 민이 어떤 책을 좋아할 건지를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건 어떤 책이냐면 손자병법, 그리고 노자, 백경 이런 게 있어요. 손자병법이라는 건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백경이 있다는 것은 패배 연대기일 것이며 그리고 노자처럼 그냥 이 삶을 관조하는 듯한 어떤 주인공의 성격 같은 걸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어떤 약간 과한 설정이긴 하지만 그런 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후반부에 이 영화가 어떻게 끝맺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 누군가 그 새 책이 나란히 꽂혀 있는 서가를 보면 아, 이 사람 책 안 읽는구나. 청춘 영화는 그 시대의 그 청춘의 어떤 딜레마의 핵심을 보완하는 무엇이 있어야 그 당시의 관객들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에서의 그 민이라는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이 청춘 영화로서의 청춘으로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딜레마는 대체 뭘까? 이 사람은 왜 힘든 걸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인물의 핵심은 꿈이 없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이 없는 것은 극 중에 등장하는 민에게 제일 중요한 세 사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전부 다 꿈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환규는 소시민적인 꿈이 있는 사람이고 태수는 빨리 출세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성공 자체가 중요하지 건달로 출세하든 재벌로 출세하든 똑같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로미는 공부로 출세하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자, 이 세 명들 사이에서 주인공은 어떨 때는 그냥 분식점 일도 도와줬다가 공부하는 애를 따라서 대학도 가볼까 생각했다가 또 건달 세계도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방황하게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이 사람 자체가 꿈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중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내가 어디가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당대의 청춘들의 딜레마의 핵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이 영화가 보완한다는 측면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잘 몰랐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나는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세상에는 꿈이 없으면 패배자처럼 여기는데 이 영화는 그것을 그 반대 지점에서 이 아이 어쨌건 비극이긴 하지만 그런 딜레마의 핵심으로 들어가려는 어떤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네,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꿈이에요, 어쩌면. 네네. 그래서 태수와 환규가 트러블이 생기려고 그러면 말려주고요. 로미가 환규한테 뭐라고 그러면 말려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길 원하지만 네. 사실은 각자의 꿈들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한가운데에 있는 민이 괴로워하는 갈등의 스토리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비극은 예견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같은 자리에 맴도는 느낌이 듭니다. 로미만 하더라도 두 번이나 떠나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정확하게 로미가 왜 돌아오는지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태수 역시 건달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구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인공은 항상 가운데 있죠. 그런 상태에서 주인공한테 환규도 오게 되고 로미도 오게 되고 태수가 오게 되면 이 사람은 그때그때 그에 맞춰서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는 중심에 자기가 없다라는 대사를 표현되듯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세 친구한테 계속 휘둘리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어떤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의 이 주인공인 민은 이름이 이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성하고 붙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나는 어디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인물 그 자체로 항구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항구에서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상태에서 자기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겪어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이민이 그런 뜻이군요. 영어로 하면 이미그레이션 이름 비슷하구나. 아, 영어가 한국하고 비슷하구나, 심지어. 네, 네. 영어로 이름도 똑같네 거의. 네. 그러니까 청춘의 문제는 추상적인 가치에 발목 잡힌다는 것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꿈이라는 건 사실 추상적인 거잖아요. 꿈이라는 건 이룰 수 없고 멀리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소실점 같은 것인데 네. 어쩌면 민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추상적인 겁니다. 우정, 사랑, 동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건데 민은 추상적인 가치에 계속 매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엔 현실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나에겐 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나에게 현실은 없었다. 나에겐 추상적인 가치만 있었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첫 번째 내레이션과 마지막의 내레이션을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앞뒤에 썼겠죠. 네. 유사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내레이션까지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인물이 그동안 이 괴로웠고 19살이 힘들었던 이유는 되었지만 뭔가 하면 꿈이 없었기 때문인데 꿈이라는 건 미래를 향한 거잖아요. 매일 미래에 밤 내가 어떤 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올려다니면서 상이어야지 라는 것에 대한 근처 생각이 폐허들과 없었던 독하는 거죠. 싸움질을 벌였다. 나에겐 꿈이 없었다. 그래서 괴로웠는데 영화의 마지막 지점을 보면 자기의 꿈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 쪽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과거의 순간순간에 있었던 소중한 세 친구들의 이름을 거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인물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태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도란도란하게 작은 추억들을 만들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했던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순간 그리운 것들이 너무 많아. 황규와 태수 그리고 너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태수 못지않게 로미도 성공지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보이는 게 극 중에서 이제 태수가 그 오토바이로 상징이 되는 것처럼 로미가 상징되는 것이 정글짐이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보통 놀이기구이기도 하지만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글짐이 사실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있는 놀이터에 놓여져 있는 그 정글짐 위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계속 되어 있거든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위치, 거기에 로미는 사실은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태수와 로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가는 방향이 좀 달랐을 뿐일 텐데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내는 그런 청춘 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생존 경쟁이야. 비열하고 치사해질수록 승자가 되는 법이니까. 중간에 나레이션 보면 속도감이 최고에 달하면 저 멀리 점이 있는데 소실점이 보인다. 다가가면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가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청춘이라는 걸 빨리 통과해서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이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데 그 굴레를 벗어나려면 뭔가 현실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현실에서 멀어지고 계속 어떤 맴돌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걸 반복할 맞아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민의 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강렬한 이미지로 대체가 되죠. 영화를 안 보신 모든 분도 알고 있는 그 오토바이를 타는데 눈을 감고 있고 두 팔을 벌린 채 오토바이를 타는 바로 그 장면일 텐데 그 장면이 보여주는 자기 파괴적인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오토바이라는 것을 몰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눈을 감았는데 심지어는 두 팔까지 놔버리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도 된다라고 믿는 어떤 자포자기적인 마음 같은 것이 있는데 자기 의지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오토바이는 원래 누구 것인가? 태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사실은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같은 것이 사실은 그 장면에 그야말로 선명하게 하나로 응축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규가 다시 어떤 일을 그렇죠. 겪고 나서 그 오토바이를 다시 민에게 돌려준다는 게 제발 너 자기 의지를 가지고 네 핸들을 좀 똑바로 쥐고 한번 달려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민은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죠. 네. 그리고 오토바이의 성능을 너의 성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라는 또 로미의 말도 있고요. 네.